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토지제도, 월급제도하고 그 조세제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에는 조세제도를 한번 할까요? 우리가 꼭 시험에 나오는 게 토지제도나 조세제도가 한 문제 나올 거거든요. 토지제도를 보면 월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냈을 경우 국가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요 변화 과정들을 볼 건데요. 이게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잘 보세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게요. 조,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게요. 한자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 예, 통상 별을 의미하죠. 예, 쌀 얘기하겠습니다. 쌀. 그 다음에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 뭘 쓰는 거죠? 사용하죠. 조 볼까요? 고를 조자입니다. 고를 조자. 뭘 고르는 거죠? 초이스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는. 자, 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초를 잘 잡을 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주식이 쌀이죠. 그죠? 쌀이 거의 세금으로 걷어지는데요. 국가에서 쌀을 어떻게 걷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초에는 보통 10분의 1 정도 걷었어요. 보통 초에 닥폰 손실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10분의 1 기준에서 여기서 또다시 손실이잖아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세금 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되게 백성 입장, 농민 입장에서는 되게 적당한 가격이죠. 쌀 10석이 생산된다면 쌀 한 석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왜냐면 고려가 망할 때 보통 10분의 7, 8, 신라가 망할 때 10분의 7, 8 이랬거든요. 조선시대 다시 제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종이 권력을 잡았다고, 세종대왕이. 근데 아직도 10분의 1인 거예요. 세종대왕 뭘 많이 하고 싶어, 정책을 갖다가. 그래서 세종대왕 시기에 우리 집현전 학사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10분의 1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데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주죠. 프로젝트를 주죠. 그 결과 집현전의 학자였던 정초, 이 사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변효문, 이 사람도 알아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집현전 학자들이죠. 이 사람 중심이 돼서 프로젝트를 갖다가 왕에게 보고한다고, 세종대왕에. 이게 일명 농사직설이에요. 농업기술서죠. 농사직설. 즉 기술적인 농법을 하고 있는 기존의 농민들의 자문을 받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농사직설이에요. 그 실제로 농사직설을 보고하고 수확량을 봤더니 수확량이 증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종대왕도 이 기술법에 의해서 농사 실제로 실험을 해봐요. 본인이 비교해보면 A와 B를. 그랬더니 생산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은 다시 다른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 자, 그렇다면 무조건 수확량이 증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더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여론조사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론조사라는 거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총동원해서 백성들을 개개인이 전부 다 만납니다. 어떤 정도가 아니 가장 적당하겠습니까? 어떤 게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여론조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왔어요, 결과. 그리고 이 학자들이 해서 왕에게 보고가 된다고요. 그게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공법이에요. 바칠 공자를 씁니다. 세금을 어떻게 바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연분구등법입니다. 연분구등법. 해년자입니다. 해년자. 매년 조사한다는 거예요. 왜? 매년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9가지 등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9가지 등급 제일 넘버원이 상상년이라 불러요. 상상년. 그 다음에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유년, 중하년.
끝에가 이제 하상년, 그 다음에 하하년까지 총 9등급으로 나눈다.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풍흉을 누가 결정하냐는 얘기죠. 공무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년이면 20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경기도에 3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수학이 끝났어요. 한 해 수학이 끝나서 가을맞이를 끝냈다고요. 근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상상년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 장사 잘 되는 거 1등급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고박 20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낼 세금은 60두가 되는 거예요. 60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사람이란 게 인지상정. 내는 건 적게 내고 받는 건 내가 많이 받고 싶죠. 사람 심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공무원이 우리 조카가 왔어요. 선생님 조카가. 선생님 조카가 왔는데 3개월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토지전에 3개월이니까. 근데 이건 바꿀 수 있잖아요. 곱하기 4도 할 수 있잖아요. 완전 흉년인데 3초 이랬죠. 그럼 뭐야? 3, 4, 12. 얼마를 남았어요? 48두를 갖다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패의 모습을 보이시죠? 네, 공무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세수입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니까 좀 더 이해가 더워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죠. 공법에는 전분육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분육등법. 이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비옥도에 따라서. 어떤 게 농사 잘 되는 땅인지 농사 잘 안 되는 땅인지 구분하는 거죠. 이걸 비옥도라고 불러요. 봐봐요. 이게 저수지예요. 예를 들어서 수로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게 이렇게 논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가까운 이런 땅들은 되게 등급이 좋게 1등급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멀어지는 것들, 거의 물받기 어려지는 거. 아니면 저수지 위에 있는 것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아예 산 꼭대기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천수답이라고 부른다고.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 짓는 땅들 천수답이라는, 이건 비교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하는 거 참 좋아요. 구분하는 거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하나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수중이척법을 쓴다는 거예요. 수중이척법. 수중이척법. 땅을 측정하는데 줄자를 두 가지를 쓴다는 거야. 자, 봐봐. 이 정도의 토지가 한 결이라고 생각해봐. 한 결. 이해가죠? 그런데 줄자를 두 가지 쓴다면 이 정도를 잘라가지고 하나, 둘, 두 결의 농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백성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훗날 이제 효종 때 이 불만이 터져 나오죠. 효종 때 양적 통일법을 쓰게끔 만들죠. 줄자는 무조건 한 가지로 통일하게 되죠. 네, 한 가지로. 이게 양적 통일법이에요. 양적 통일법은 수중이척법 아마 듣긴 들었을 거야. 한 바퀴 도신 분들. 또는 공부를 처음 하신 분, 또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바꿔갔다는, 이게 공법이에요. 세종대왕식이 했던 것들이요. 근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운영에 실패됐다는 거죠. 그 결과 인조 때 영정법이라는 게 등장하죠. 영정법. 영국이 정했다. 토지 한 결당 4두로 고정하게 됐다. 원래는 처음 6두부터 4두부터 6두까지로 출발했죠. 4두로 고정되기 시작했어요. 지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찬성할까 반대할까? 지주들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공무원 눈치 안 봐도 되잖아. 무조건 4두잖아. 여기 꼴등이 4두였잖아. 이제 무조건 꼴찌로 내라고 하는 거니까 찬성하지. 그래서 영정법은 곧바로 실시가 됐다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부족하죠, 결과적으로. 축종제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비총제라고 합니다. 비총제. 비총제는 지역 할당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지역, 하삼도,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은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다. 우리 국가에서는 5천석의 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농사 잘 되는 지역이 어디겠어? 하삼도겠지. 충청, 경상, 전라 3천석, 3천석을 딱 메꿔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경기, 서울, 예각, 항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이 지역은 되게 적은 양의 할당되겠죠. 이게 비총재. 부족한 법을 메꾸는 방법이다. 비총재라 불러요. 근데 이것도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 실패 이유가 봤더니 결부법이었어요. 그죠? 결부법은 수확량에 따른 세금이었거든요. 수확량을 전부 다 축소 신고하려고 할 거거든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좀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갑신정변을 통해서 지조법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죠.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지조법. 이게 이제 우리 현재 21세기에 내고 있는 재산세예요. 지조법이란 지세에 따른 징수예요. 아무리 큰 땅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가치가 없는 땅은 땅가격이 떨어지겠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가치가 있는 그 땅가격은 비싸지겠죠. 보자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 30평 아파트짜리가 예를 들어 50억짜리 아파트 치자. 30평짜리가. 지방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중소도시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때? 30평짜리 50억 해? 안 되지. 5억도 안 나오지. 많아봐야 2억 나오겠지. 아주 자그마한 중소도시 같은 경우.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 30평짜리라면 50억 받는 5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과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 세금을 더 누가 많이 내야 돼? 당연히 50억짜리 가진 사람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뜻이야. 즉 땅 가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지 똑같은 땅 평수라 해서 꼭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오늘날 20세기 지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세 쉽게 얘기해서. 이해 갔나요? 네, 이게 조회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용에 관련된 부분을 할게요. 용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군역과 요역.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데 이 제도는 보법이라는 게 새로운 게 등장하죠. 보법. 자, 아들이 군대 가면 그 가족들이 이 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해 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웃기는 게 국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전직 군인들은 본인이 군대 갈 때 막말해서 옛날에 청계천 가가지고 군복, 군화, 총, 창, 요즘 좀 총을 없겠지만 그 당시 필요한 물품을 다 구매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먹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먹거리도. 그래서 보통 육군은 2명, 요즘쯤 해군 수군이라고 하죠. 3명, 갑사 출신 무관 장교들 4명이 보인이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 가족들이 대부분 담당한다 해서 그걸 보인 또는 같은 말로 봉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인구가 총 400도 안 됩니다. 400만도. 근데 우리 인구가 그렇게 적은 인원인데 군인들이 80에서 120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많죠? 효용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우리는 명나라밖에 더 큰 나라가 없어, 주변에. 근데 명나라 우리는 군신관계를 맺어서 명과 싸울 일 없어. 우리보다 제일 약한 나라가 딱 정해져 있지. 여진족. 왜?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봐, 4분의 1이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큼 비효율적이에요. 그 생산량을 농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돌려준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결국 이 제도는 성공할 수 없었겠죠. 자, 이런 제도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군역에 요역합니다. 자, 요역이란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들 군대 가는 거야. 이런 남자를 우리는 정남이라고 불러. 정남. 한자 적어볼까? 정, 남. 이 정자는 노동력의 단위라고 해요. 노동력의 단위. 자, 16세부터 60세 남자들이 8개월 출일부라고 기준을 잡아줬어요. 8개월 출일부. 이게 뭐냐? 토지 8개월당 1년에 6일 이내로 노역에 차출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아준 거예요. 기준을 잡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훨씬 더 늘어납니다. 10일, 20일까지 늘어납니다. 이걸 또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협박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자, 8개월 출입을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봐봐. 태풍이 하나 분다 쳐봐. 우리나라 태풍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여름철에. 한 7, 8개가 막 10개까지 들어오기도 하죠. 엄청난 많은 피해가 있죠. 그렇다면 마을에 있는 장정들이 그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데 없어요. 다 군대가 있다고.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그 군인 가 있는 우리 마을 옆에 있는 군인들을 데려다 쓴다고. 이걸 군역의 요역하라 불러.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군대를 갔는데 내가 노동에 차출됐다는 거예요. 되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 왜? 군인은 군인의 업무를 해야지. 왜 노동에 차출되냐고. 선생님 군대 시절에 했거든요. 태풍 불어서 벼가 막 무너졌다, 쓰러졌다. 그 다음에 길이 무너졌다. 차가 다닐 수 없다. 연병장에 집합 이렇게 방송 나오죠. 간다는 복장. 그럼 커다란 카고 차가 와 있다고. 딱 탄다고. 이게 뭐죠? 대민봉사 나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장롱도 꺼내고 물도 씻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말려주고 쓰러진 벼들 다 세워서 묶어주고 대민봉사라고 하는 명분하에 하지만 실상은 그게 이거예요. 내가 군대 왔는데 노동에 차출됐다는 뜻이 군역이효역화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이거 우리는 대립제라 부른다고. 대신 사람을 사가지고 군대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전문적으로 군대만 대신 가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 직업이에요. 왜냐면 조선시대 직업이란 게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을 길러야 한 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신 군대를 가주는 대립제, 대립군들이 등장한다고. 대립제, 이제 개인의 비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대신 사람을 사서 군대에 보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반군 수포제. 그 다음에 군적 수포제. 동일합니다. 국가가 포를 2필씩을 가져오면 국가가 대신 군대 갈 사람들 대신 사가지고 군역을 면제해주고 대신 군역자를 사는 거야. 노골적으로. 이건 중종 때 노골적으로 이루어지죠.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죠. 이렇게. 국가가 부패하고 있죠. 요즘에 가끔 TV 보시면 연예인들 국방비리 나오죠. 군대 가기 싫어서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럼 9시, 8시 뉴스에 대빵 크게 터뜨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군이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군 비리를 되게 크게 보도한다고요. 군 비리는. 왜냐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누가 군대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뭐 연예인 비리 크게 터트린 이유가 여기서 왜?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A라는 유명한 연예인인데 군 기피를 했다. 군 기피를 해서 어떤 편법을 썼다. 여기다가 문신을 했다. 막 체중을 확 줄였다. 체력을 확 늘렸다. 뭐 여러 가지 빠지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여기 군적 수포제가 됐다. 비리가 있죠. 그럼 유영은이 비판하죠. 이걸 실학자인 유영은이 원위치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양인 개병제. 그 다음에 병농일치로 가자는 거지. 우리가 중종 반정 이후에 그죠? 중종 반정 이후에 상당수가 이제 군 면피가 되죠. 면제를 받죠. 예, 왕실 사람들, 그 양반들, 그 현직자들, 현직 공무원들, 학생들, 기존의 사회 기득권자들 전부 다 군대를 안 가고 면제받았고 군포도 안 내고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특혜가 주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인 개병제 뭐죠? 농민 이상은 누구나 군대 가야 된다. 이게 양인 개병제예요. 농민 이상 모두 다 군대 가야 된다. 이게 양인 개병제. 그러니까 국방비가 없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사게끔 해서 되게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끔 만드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잠깐 언급드렸죠. 자, 여기 좀 적어볼까요? 이렇게. 군인이 여기 머무는 공간이 있다. 여기에 논밭을 옆에 지급해서 이 저 가까운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끔 하자. 농민들이 경작을 하게끔 하자. 그 생산량의 2분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2분의 1을 농민이 먹는 거래 하자는 거지. 이해가셨나요? 이거 직전수준법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하니까 군의 비리가 거의 없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거지. 끝이 아니죠. 국방비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볼게요. 손도 볼게요. 자, 정조가 집권을 하죠. 정조는 세자 시절의 신분이 연인군이죠. 연인군은 궁궐에서 살 수가 없죠. 자기 이복 형님이 왕이 됐기 때문에. 밖에 이제 농민들의 삶을 봤을 거예요.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군포 만들고 있어요. 나는 군포 왜 만듭니까? 국방비 내야 됩니다. 얼마쯤 내야 됩니까? 투필 내야 됩니다. 몇 개월 걸립니까? 6개월 걸린다는 거야. 농사는 언제 짓습니까? 물어본다. 그러게 죽겠어요. 막 이런다는 거야. 야, 이게 농사 짓는 농민들이 시간이 급인데 시간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야.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군포를 2필에서 1필을 줄여줬다고. 이걸 감포론이라고 불러. 포를 줄여줬다. 이걸 역을 균일하게 했다. 이걸 균역법이라 불러요. 같은 말로 써요. 네. 이게 별표 5개짜리.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럼 국방비가 2필씩 받던 게 1필로 줄어드는 게 부족하잖아. 그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도둑질을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보완책을 만들어야 돼? 부족분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메꿔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만드는 게 이제 부족분을 메꾸는 방법이 국가에서는 법으로 만드는 거지. 결작, 선무, 군간포, 그 다음에 잡세, 이 3가지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지주들에게 토지 1개월당 2두의 세금을 걸게끔 만드는 거야. 지주들에게. 선무, 군간포. 양반이 아닌 애들이 양반 행세하는 애들이 있다고. 응? 얘들에게 미리서 선불을 받는 거야. 이걸 징수하는 거야. 이건 어세, 염세, 선박세를 통해서 보완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흥선대원군 가보자. 흥선대원군. 좀 칠판이 확 넓어졌으면 좀 더 길게 퍼뜨려 나갔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흥선대원군 가면 이 법을 만들어야 돼. 새롭게 만들죠. 호포제가 실시되죠. 호포제. 양반들 아직도 세금 안 내고 있다는 거야. 다시 또 세도 정치가 되면서. 그래서 양반들이 세금 낼 수 있게끔. 양반들 안 내면 왜 안 냅니까? 신분이 높아서 안 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호포법을 실시하죠. 호포제. 호포법. 요건 집이 있는 사람 다 내야 돼. 가가호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집이 있잖아. 가가호호 세금 내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세금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백성도 세금 내야 되고 양반도 세금 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로 동포법이라고 불러요. 포를 다 내야 한다. 양반과 양이도 다 내야 한다. 동포제. 이렇게 백성들 좀 가려운 부분을 흥선대원도 긁어주기도 했다. 어때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메모하셨다가 꼭 본인이 안 보고 한번 써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조 갈게요. 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 고를 조자죠.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주로 이건 곡식육들이죠. 곡식 쌀 종류들이죠. 별공, 진상 이건 유실수들이 있죠. 이건 이제 어패류 주로 어패류들이 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게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조용조 관련된 부분인데요. 왕은 지방간에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직접 지방에까지 매년 다닐 수가 없잖아요. 풍년인지 흉년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지방간에게 명을 해서 이 특산물을 갖다가 왕에게 보내게 된다. 그 왕은 이걸 시식을 해본다고. 그리고 이 농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그 기준을 삼기 위한 것들이에요. 꼭 기억하실 것은 백성이 왕에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왕이 지방간에 명령하고 지방간 밑에 단계를 밑에 마지막까지 백성에게 가는 거고 그걸 지방에서 걷어다가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건 맞는데 순서 절차는 그게 아니에요. 법 규서상으로 볼 때 왕이 지방간에게 지방간은 왕에게 이걸 바친다는 뜻이에요. 상공, 별공, 진상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이게 농민들이 직접 관청에 가서 세금을 못 낸단 말이야. 누군가가 대납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대납자들이 즉 반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율을 대신해 주는 수수료죠. 이자를 고액의 이자를 받아간다고. 이걸 반납이라고 한다고. 이 백성들의 고통이 장난이 아니라고. 너무 크다고. 백성의 고통이 너무 커. 그래서 조선 전기에 대부분
이런 게 나타나지 않나요? 수미법. 우리 오늘 배웠어요. 조광조 같은 사람. 이게 현물이다 보니, 이게 전부 다 현물이잖아. 현물은 중간에 부패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현물의 문제점이 이거거든. 그럼 쌀을 걷게 되면, 누군가 물을 붓지 않는 한은 쌀은 변질되지 않아요. 오래된 밥맛은 사라지겠지만, 변질되지는 않거든요. 자, 조광조 같은 사람, 그죠? 율곡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장한 게 뭐예요? 수미법이거든. 쌀로 걷어들이면 문제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 실패하죠. 성공하지 못하죠. 17세기가 됩니다. 17세기 호조 참의였던 한백겸이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에게 보고를 하죠. 이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요 시기는 광해군이에요. 이원익이 광해군이 건의하죠. 광해군이 조사 결과 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해군 시기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주무관청이 선해청을 만들죠. 주무관 선해청을 만들어서 대동법이 전격 실시됩니다. 물론 100년 걸립니다. 17세기 시작했던 것이 18세기 가야 완성이 됩니다. 왜일까요? 지지들이 반대하죠. 여기 영정법은 찬성하죠. 바로 체하니까. 근데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미포 전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징수 방법이 이거예요. 세금 징수하는 방법은 미포 전으로 세금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미포 전으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쌀을 그 다음에 포를 우리 옷감이죠.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은 포로, 그 다음에 장사하신 분들은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된다. 이게 대동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냅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토지 결수에, 이게 핵심이에요. 토지의 결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그러니까 토지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럼 지주들이 반드시 100년 걸리는 거, 1세기 걸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찬성이지 무조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좋지. 그래서 무전농민, 토지가 없는 사람은 무전이라고 그러겠죠. 없을 무자. 무전농민들 어떻게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되게 좋아지는 법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게 대동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17세기부터 12두가 된 게 아니고요. 17세기는 16두를 시작으로 해서 18세기 되면 12두로 고정이 되죠. 자, 봐, 이제 계산법 한번 해보자고. 아까 선생님 경기도에 토지 3개월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3개월 토지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17세기 같은 경우는 내가 16두를 내야 된다고. 3, 6, 18, 48두를 내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18세기로 와보자. 3개월 곱하기 12가 되겠지. 3위는 6, 36줄이 되겠지. 이렇듯이 세금 내는 방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상공, 별공, 진상을 기존에 이거 말고도 내는 게 있었다는 거야. 대신에 상공은 해결됐어요. 상공은 방금 미포전으로 내는 거야. 근데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현물을 유지합니다. 왜냐, 이건 왕이 직접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야. 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고요. 3결의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17세기 전 18세기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죠. 10여 년 전에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도 나왔다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좀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동법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효과를 낳으렵니다. 왜냐면 이거 결과 우리나라에 대동법 결과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결과 현상이 있어요. 다 적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상업이 발전해요. 상업이 발전해요. 상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얘기거든. 상품화 작물이 만들어져요. 상품화 작물 생산량이 등장한다고. 자, 벼농사 짓는 것보다 내가 서울 근방 또는 경기도에 담배 농사 짓는 거, 임질이라는 이유니까. 호박 농사하는 거, 고추 농사하는 거, 하다못해 하이단지 꽃을 만들어 파는 것, 이게 훨씬 더 쌀 농사 짓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화 작물들이 되게 눈에 띄게 늘어난다. 그 다음에 공인이 성장하죠. 공인 아까 배웠죠.
네, 공인들이 성장합니다. 공인과 도구들이 성장해서 상품 작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들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상업작물, 상품화작물, 공인성장. 자, 앞으로 세금을 내는데, 예전에는 막 현물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조세 급납하. 돈으로 받으세요, 세금. 이렇게. 지금으로 카드 수수료, 아니 위치도 다 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세 급납하. 조세를 현금을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조세 급납하. 얼마나 좋습니까? 세금을 이렇게 내겠다는 뜻이죠. 좀 어려운 거 하나 할까요?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조세 전세하라고 합니다. 외우는 내용이 아닌데 좀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조세 전세하라는 단어를 볼까요? 봐볼까요? 우리 조용조가 있잖아요. 한자를 적어준 이유가 여기 있어. 이 조자 봐. 고를 조자잖아. 이 세금을 내는데 기준을 뭘로 잡는 얘기야? 그 기준이 뭐죠?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세금의 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 전세예요. 전세방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봐. 다시 이쪽으로 와봐. 조용조의 조. 특산물 세금 내는 거잖아. 특산물 세금 내는 거는 조용조의 조라고 하고, 이걸 대동법이 만들어졌다고. 근데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세금 내는 게 말할 수 있도록 적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이쪽 와봐. 조세 전세야, 이거야. 이 조자 봐봐. 이 조자 어디 갔어? 이 조자. 이걸 이거로 보란 얘기야.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대동법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 있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토지 많은 사람 세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적은 사람은 내지 안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세 전세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결과 18세기가 되면 18세기는 영종조 시기가 되잖아. 영종조 시기가 되면 우리 조선의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르네상스. 르네상스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활의 시대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조선전기 세종대 양식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과학 발달과 무기에 모든 세금제도 모든 부분이 발전하죠. 그리고 16세기 살인들이 지배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점차 이상하게 돼간다고. 그러더니 대동법 실시 후 영종조 시기가 되니까 르네상스가 왔다는 거야. 서울 시내에 24시간 불이 안 꺼진다는 거야. 술집이 막 만바른다는 거야. 돈 쓰기 불법하다는 거야. 이게 영종조 시기라고. 이 화려한 시기가 왔다는 거죠. 정조 시기 이후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도정치로 접어들어.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시기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살펴봤으면 훨씬 더 좋은 나라를 유지하고 끝났겠죠. 근데 가장 아쉬운 점이 이거였어요. 자, 어때요? 제가 빼고하게 적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좀 적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제가 살짝 비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서를 다시 하면서 꼭 해달라는 얘기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안 할 거야? 해야지. 아까 토지제도 한번 했잖아.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는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어. 단독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선택 지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 이건 공부를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지. 이해 가셨죠?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자, 이어서 갑니다. 했던 거 정리됐으니까 좀 패스하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갈 거냐? 445페이지. 조운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운제도. 군현에서 거둔 조세를 서울로 운송한 제도로 조창에서 경창까지. 조창은 지방의 창고, 지방의 세금을 모아놓은 것을 경창으로 운반했다. 됐죠? 조창, 강가나 바닷가에서 둔 창고로 각 군현에서 조세를 임시 보관하였다. 경창, 한강의 남쪽 강변에 설치, 세곡을 보관, 관리하였다. 도성 내 군자창, 지금도 군자라는 데가 있죠. 군자동, 풍저창, 광흥창은 지금도 있죠. 광흥창. 그 다음에 조성 밖에 용산, 그 다음에 서강에 강창을 설치했다. 광흥창은 공무원들의 월급 녹봉을 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운송, 전라 충성, 충청, 항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해서. 익류지역은 군사비 사심 젖대비를 사용하게끔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수치제도의 문란은 지금 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했던 거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 수치제도의 문란에 관련된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진율책, 한국책 하겠습니다. 의창, 15세기 의창이 있죠? 15세기 의창에는 의창에서 16세기로 상평장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의창이 문란해졌어요. 상평장은 원래 물가 조절 기관인데 네, 상평장 물가 조절뿐만 아니라 곡물 대여까지 담당하겠다. 추가하시면 되겠다. 거기에다가 상평장에 곡물 대여뿐만 아니라 물가 조절까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유민의 도적가 부분에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명종 때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조선이 건국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가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이게 임꺽정의 난이에요. 즉 수치체제가 문란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꺽정이 살고 있는 항해도 구월산 부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같이 짓는 그리고 본인이 생산량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일종의 공산주의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물건을 서울 도성내에다가 팔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꺽정의 난을 제거하게 된 이게 명종 때입니다. 자, 이거 이후에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온 변화가 있어요. 이때 이게 임꺽정 난 이후에 다시 적용할 게 꼭 있는 게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다. 어려운 성리학이 유입됐다. 꼭 적어주셔야 돼요. 어려운 성리학이 유입됐다. 즉, 이 항의 주리론과 이의 주기론이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어려운 성리학 체계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이거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지우기 전에 한번 보실래요? 네. 사진 찍어서 계속 봐도 물론 좀 빼고 갑니다. 손을 비켜드렸습니다. 자, 다시 지우겠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다음 할 게 이제 양반들의 평민들, 숭어업, 화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도록 할까요? 네, 쉬겠습니다.